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기 전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게 여기는 여행 다녀오셨다고 하시는 말씀하시지만 저도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에 다녀왔었고요. 그 여행 다녀온 시간에 후폭풍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정말 짧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한 달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분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국 잘 다녀왔냐고. 예, 잘 다녀왔었는데요.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한번 오늘은 텍스트 이야기도 있지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4월 말에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어디를 갔냐면 칭다오를 들어갔었고요. 칭다오 아시죠? 예. 이제 양꼬치 떠오른다고 하신다는. 근데 칭다오에 가니까 양꼬치는 없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돌아다니기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원래 칭다오 쪽은 양꼬치 이렇게 많이 먹는 데가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산동 지방이. 양꼬치를 많이 먹으면 서북 지방이나 동북 지방이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양꼬치 스타일이 이제 동북 조선족들이 먹는 스타일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선족들이 그 칭다오에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한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먼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숯을 피우는 걸 아주 강하게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칭다오를 갔고 그 다음에 어딜 갔냐면요. 태산을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곡부를 하고 중국의 중국어 발음을 하면 취푸입니다. 예, 공자 고향인데요. 거기를 들렸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예, 갔던 이유는 원래 제가 되게 중국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한 번쯤은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계속 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종종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등치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은 사실은 훨씬 더 이전부터 1949년 현재 있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쓰였던 표현이죠. 원래는 중앙에 있는 나라 혹은 중앙에 있는 세계라는 뜻으로 오랑캐와 반대되는 문명 세계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라는데 정거를 찾아보면 어디에서 맨 처음 나왔는지는 확실히 찾기 어려운데 제가 찾아낸 건 이제 맹자라는 텍스트 안에서 중국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장자도 공부하고 논어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이 들어서 중국 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다 온 거고요.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여행은 가잖아요, 그렇죠? 패키지로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장가게라든가 또 어디 많이 가더라? 하여튼 되게 많이 가고 칭다오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국의 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으로 가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깃발 쫓아 다니는 거 정말 싫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여행을 꾸렸을 때도 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라든가 이질적인 어떤 그냥 풍경만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을 이해하려면 제 생각에는 중국의 현재와 과거를 함께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칭다오랑 곡부 등을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칭다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하는 도시입니다. 되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풍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로 유명하냐면 맥주로 유명하죠. 근데 왜 맥주로 유명한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가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독일 점령지였고요. 그래서 독일식 건축물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독일식이 이렇게 지어놓고 갔던. 그 이후에는 일본이 임시적으로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칭다오에 가보면 칭다오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붉은색에 이렇게 뭐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사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의 조형물입니다. 오사운동이라고 1919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3.1운동을 했었죠.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뭐 민족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화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운동을 벌였던 걸 기념하는 이제 조형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20세기는 서구 혹은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었었습니다. 그 어떤 상징이 거기 있는 거죠.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오사광장이라고 하는 조형물로. 또 한편으로는 팔대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보면 독일 시대 때 지어졌던 독일식 그 건축물이 아주 아름답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도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칭다오에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예전에 느꼈던 중국스러움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표현을 되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지만 중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중공. 아마 이제 여기 어린 친구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자유중국 있고 중공 있고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표현 쓰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대상보다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불려졌던 세계가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서 공산국가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중국 여행 한 10몇 년 전에 가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화장실이 어떻더라, 뭐 사람들이 되게 지저분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대도시를 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이라고 한 게 엄청 변해구나라는 걸 느끼고 왔고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중국을 이해하는데 되게 큰 어떤 숙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태산을 갈 때는 고속철도를 탔는데요. 놀랬습니다. 고속철도가 깨끗하고요. 승차감도 좋고 한 300km 이상 밟는데요. KTX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갈 때 KTX 타보고 그러지만 아주 편해서 한 500km 정도를 기차 타고 한 3시간 걸려서 태산에 가서 태산을 올랐었습니다. 원래는 태산 꼭대기까지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탈학교 청소년들이랑 저희 가족 세 식구랑 해서 6명이 갔는데요. 그래서 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였는데 중간에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유는 그 전날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칭다오를 걸어가지고 엄청 돌아다녔고 태산 오르기 전에도 어딜 갔냐면 대묘라고 천황신, 그러니까 하늘신이죠. 하늘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사당을 들려서 한참 걸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태산에 올랐는데 재밌더라고요. 태산 꼭대기에 천가라고 태산이 이렇게 있으면 꼭대기 한 거의 얼마 남겨놓고 천가라고 하늘 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게들도 있고 이렇게 호텔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숙박을 했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이제 다음 날 동 트는 것도 봤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제 정상을 보통 이게 옥황봉 혹은 옥황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있다는 걸까요? 옥황이라는 거니까. 하늘신이 여기서 이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중국 옛날 사람들은 어찌됐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숭배의 공간을 생각했을 때 중간중간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일천문, 중천문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태산에 올라가는 길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 달에 말씀드릴 인물이 이 옥황정 바로 밑에 사당이 있었습니다. 공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묘의 묘자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종묘의 묘자처럼. 하늘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황제들은 태산에 올라와서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봉천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신묘한 세계에 신들의 세계에 올라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하늘의 세계, 옥황이 사는 세계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공자가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가 사실은 신 바로 아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 다음 나라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곡부, 공자 고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묘라고 해서 공자 사당을 돌아보고, 그리고 공림이라고 해서 공자 묘도 보고 이렇게 돌아왔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돌아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보는 사람마다 누구든 하루라도 빨리 시간 있으면 중국을 가보라고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라가 너무나 커지고 있고요. 이제는 아마 이제 조금 한 5년 10년 지나면 중국 뭐 북경이나 상해 중심거리를 가면 서울보다 더 뭐 정말 발달했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됐건 1세기 느낌이 확 났고요. 이제 처음 중국에 갔을 때 3세기 느낌이 너무 났었는데 1세기 느낌이 났고, 그리고 어찌됐건 중국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날이 4월 27일이었는데요. 4월 27일 뭐 하셨나요? 저희 돌아오면서 아침부터 공항에서 이제 뉴스를 이제 막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날 이제 정상회담 있던 날이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TV 키고서는 이제 쭉 실시간으로 저도 관심 있게 보았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거나 언론을 보면 앞으로 달라질 한반도의 정치 지형이나 혹은 문화 지형에 대한 상상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정말 뭐 이제 철도도 뭐 남북이 놓여지고 육로로 이렇게 교통하는 일이 생기면 글쎄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기차 타고 신의주 걸려서 옛날에 이제 봉천이라 불렸던 심양을 거쳐서 북경을 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낯선 일은 아닐 건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섬나라 같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상력이 조금 다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세계에 관한 탐구나 질문이 없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한테 요즘 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들이 동쪽을 향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1세계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문화적 가치, 혹은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아주 깊이 탐구했다면 그런 시선이 의도적으로 서쪽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무시를 했던 거죠. 사실은 엄청 가까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걸 몰라요. 사실은 되게 가깝거든요. 일본보다도. 물론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지만 뭐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하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냥 딱 붙어 있는 국가예요. 정말 이웃인데 이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 중국을 한번 가보시라고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갈 때 특히 그냥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며 소비했던 그런 공간으로서의 중국을 경험하시기보다는 좀 공부를 하고 중국을 가면 좀 재밌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면서 태산에 올라가니까 비석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저는 어렸을 때 중국 갔을 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먹기만 했거든요. 중국 가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유적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안을 몇 번 갔었는데, 서안이요. 옛날 장안. 근데 서안 가면 항상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병마용을 이렇게 많이 가는데 병마용을 갈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이번에 가다 보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인지 글자들이 쭉 보이는데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의미를 새겨놨구나. 옥황봉에 이게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딱 쓰여져 있냐면 유상천야 이렇게 써 있던가. 지금 정확한 네 글자가 기억 안 나는데 풀이하면 어쨌든 하늘만이 이 위에 있다라고 풀이되는 글자를 딱 새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오악독존이라고 해가지고 오악이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큰 산들 가운데 여기가 최고다라는 것도 쓰여 있고, 공자 소 천하 처라고 공자가 천하를 작게 보았던 곳이다라고 하는 비석도 쓰여 있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새겨져 있는 공간들 통해서 보시면 아마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좀 다르게 이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그 장자는 그 양생주 편에 있는 고사를 쭉 한번 볼 텐데요.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네요. 그 공자 고향에 이제 갔었을 때 박물관 같은 거로 이제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노반이라고 이름을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기술자입니다. 옛날에 이제 목공이었는데 그래서 가고 보니까 이제 나무로 만든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큰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레나 나무로 만든 수레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 같은 게 엄청 컸는데요. 오늘도 장자에 나오는 사람이 노반과 같은 기술자입니다. 그걸 보면서 장자에 나오는 그 몇 번 말씀드렸던 바퀴 깎는 노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장자에 있는 주요 인물은 포정이라고 이제 백정입니다. 장자 문장을 보고요. 미처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장자 양생주 편은 되게 짧은데 여기 안에 있는 부분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양생주에 있는 부분은 짧은 격언,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주 많은 분량은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과 얽혀져 있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짧은 고사 2개가 혹은 2개 혹은 4개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문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계속 읽고 그러면요 눈에 들어오고요. 이런 걸 잘 읽어두시면 나중에 중국 가 보시면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재밌는 게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타락교 청소년 가운데를 데리고 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 되게 걱정했거든요. 청소년을 데리고 중국에 갈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될까 위험 요소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고 또 맨 마지막 날에는 자유여행을 하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여행 시간에 어떻게 되나 걱정 많았었는데 제법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문을 좀 배웠었거든요. 같이 강독을 조금 했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는 글씨가 나오니까 막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한문을 눈에 읽어 두시면 중국 가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읽을 거 투성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면 옛 문헌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옛 문헌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네라는 것들이 눈에 톡톡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화장실에 가보니까 다양한 이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화장실에 가보면 다양한 문구 쓰여져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쓰여져 있는데요. 거기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 가운데 뭐 이렇게 우리가 한 발 앞으로 가야 문명으로 더 일진보 뭐 이런 것도 쓰여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문구를 그냥 저도 이렇게 보다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사진 찍어놨는데 정확한 표현이 헷갈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쓰였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반성한다. 남에게 미소를 짓지 않았는가? 남에게 뭐 상냥한 말을 하나 하지 않았는가? 뭐 남에게 뭘 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왜 재밌다고 생각했냐면 논어에 나오는 문장을 비틀어서 그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논어에 오일 삼성 오신이라고 하는 증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앞에 딱 딴 다음에 뒤는 자기들이 바꾼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뭐 포스터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재밌었던 게 하나는 화위귀라고 쓰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화가 중요하다, 조화가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원래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논어에 예지용, 화위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의 쓰임은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예라고 상징되는 어떤 문명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부국몽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국몽. 중국몽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몽 안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중국
중국의 몽, 꿈이란 뜻이에요. 중국몽. 중국몽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세기에 중국이 꾸었던 우리도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중국의 숙제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중국몽, 중국이 꾸었던 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중국몽은 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는 이제는 이 숙제는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숙제가 뭐냐면 21세기 중국의 꿈은 뭐냐면 부국몽. 부국이 어디서 따온 걸까요? 부국 강병.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춘추전국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부국.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서도 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이라고 하는 문명세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그 문명세계에 있었던 언어나 개념들은 여전히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되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전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통에 있었던 가치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확인하게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효니, 예니 하는 주제도 더불어서 자꾸 이야기가 새어가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 고등학교에서 논어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논어를 읽으면 항상 또 돌아가는 주제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효와 예고 하는 주제로 자꾸 돌아가요. 그게 되게 얼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있으면. 근데 어찌됐건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도 중국이라고 하는 문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스에 가면 소크라테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플라톤도 찾을 수가 없고요. 이미 그때 그리스 문명이 너무 많이 바뀌었을 뿐더러 그 지역은 한동안 이제 중앙에 있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지역에 병합되었다가 기독교 세력이 한번 또 병합되었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찾을 수 없고 플라톤을 찾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중국에 가면 공자를 찾을 수는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에게 혹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실려 있는 혹은 생각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한편으로 이런 장자 같은 책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생주 편인데요. 돌아가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양생주. 양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양생. 처음 들어보세요? 시멘트 양생. 그러네. 그 양생의 양자가 뭘 쓰는지 제가 찾아보질 않았는데, 잠시만요. 그 본디 양생은 도가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양생이라고 하면 도가에서는 도교라고 해야 되겠네요. 도교에서는 원래는 뭘 했냐면 하나는 불사를 꿈꿨던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길게 사는 걸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었는데, 하나는 단약을 먹는 거예요. 단약.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약을 이렇게 먹으면 오래 산다고요. 한편으로는 방중술이라고 해서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기나 혹은 정을 설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을 양생이라고 했습니다. 양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건강해진다고요. 그리고 생기가 넘칠 뿐더러 외부에 있는 어떤 추위나 더위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미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교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협지 같은 데 보면 하는 게 일종의 양생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국 안으로 길을 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전도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식으로 양생이 보통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양생을,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난 어떤 생기를 길러낸다라고 저는 풀이하고 싶지 않고, 이거를 양을 보살핀다라고 풀이하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제목을 보통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풀이하면 삶을 가꾸는 핵심, 이 정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생주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삶의 주인을 혹은 삶의 핵심을 가꾸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생야유에 이지야무에 이유에 수무에 태이
오, 나의 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에, 애자는 원래는 물가라는 뜻이고요. 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끝이 있다. 그쵸? 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 200년 뒤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겠죠. 또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한 200년 되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고요. 그러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에, 끝이 없다. 지금 그래서 생과 지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에 끝이 있는 걸 가지고, 한계가 있는 걸 가지고 무에 끝이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태이, 위태로울 뿐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삶은 유한하고 삶은 끝이 없는데,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걸 가지고 무한하고 끝이 없는 걸 쫓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문장을? 이제 보통은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많이 풀이를 하긴 하죠. 일단은 그 내용을 접어두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위지자 태이이의, 그럴 뿐인데도, 이럴 뿐인데도 삶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로울 뿐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한한 삶에서 생각하면 부차적인 게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위선무근명, 위악무근형, 선을 행하더라도 무근명, 명성을 얻을 정도까지는 하지 말며, 악을 행하더라도 무근형, 형벌을 당할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충 살라는 이야기인가? 적당히. 왜 이랬을까라고 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혼란기의 어떤 상황을 대표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명이라고 하는 건 공적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요. 뭔가를 세워서 업적이기를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해요. 왜냐하면 사기 열정 같은 텍스트를 읽어보면 그렇게 공을 세우다가 하루아침에 굴러떨어져 버린 인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맨 바닥에서 출발해서 공을 이루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천하를 진동시킬 만큼 공을 세웠으나 금방 굴러떨어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연독이위경, 가히보신, 가히전생, 가히양친, 가히진년. 연독은 사람이 갖고 있는 척추를 이야기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중이라고 해석하면요, 중심을 지켜 그것을 법도로 삼으면 가히보신, 요즘에도 쓰죠. 보신이라는 표현이요, 그렇죠?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가히전생, 전생은 삶을 온전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삶을 제대로 산다는 거죠. 가히양친, 부모를 섬길 수 있으며, 가히진년, 년자는 여기선 생자랑도 통용됩니다. 주어진 수명을 이야기해요. 주어진 수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 보신하지 못하고 전생하지 못하고 진년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이냐면 형벌이나 공적을 얻었다 하여서 외부에 휘둘려 자기가 화를 스스로 입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어찌됐건 너무 지나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 혹은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하지 못하고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장자가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는 분명 약간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든 칼날이 번뜩이고
자칫하다가는 내 삶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순간들. 그랬을 때 장자가 추구하는 건 한편으로서는 공명, 즉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며 한편으로는 형벌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꺼지는 것도 아닌 어떤 다른 틈을, 저는 이걸 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틈을 발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과 함께 또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알에 대한 문제는 조금 고민을 갖게 만듭니다. 알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네, 저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지를 추구하기보다는 또 다른 알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식의 지혜를, 깨달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포정의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포정 위 문해군 해우.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서 해우, 소를 잡았다. 포자는 원래는 푸주간이란 뜻이고요. 주방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정은 사내란 뜻이고요. 그래서 포정이라고 보통 해석하기도 하고 백정이라고 풀이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육점을 한다라고 하는 직업이 크게 문제되지 않죠.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특히 육아 사회에서는 이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어땠었습니까? 아주 천했었죠, 그렇죠? 불가촉 천민 정도로 이야기되죠. 물론 이제 조선 시대만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포정은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게 보입니다.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문해군이 있습니다. 군 무슨 뜻인가요? 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할 때 임금이니 군주니 이런 걸 떠올리는 것처럼 문해군은 아마도 이게 문해군이라는 사람을 두고 이제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문해군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됐건 귀족이거나 아니면 왕이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요유편에 나왔던 위왕이라고 있습니다. 위나라 왕. 그리고 위나라 왕을 만났을 때 그 위나라 왕의 이름이 위해왕 혹은 양해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양해왕이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군주를 만나서 그 앞에서 해우, 해자는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소를 해체를 해요. 소를 언제 해체하나요? 소는 잔치. 그리고 옛날에는 이 잔치가 뭐와 함께 있었냐면 제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사와 잔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작지 않은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지소촉, 견지소의, 족지소리, 슬지소기. 여기서는 수, 견, 족, 슬 이 다 어깨, 손, 어깨, 발, 무릎인데요. 온몸을 이렇게 이제 휘두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소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 큰 소를 온몸을 사용해서 칼을 휘두르며 쓱쓱 잘라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회견향연, 주도획연, 막불중음, 하버상림지무, 내중경수지회. 획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은 칼이 썰리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쓱 하면 썩 하고 칼을 놀리면서 쓱 하니 이것들이, 이 소리가 막불중음, 음악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고증을 하기 어려운데요. 상림의 춤, 뭔진 모르겠습니다. 춤과도 어울렸고 경수지회, 경수의 리듬과도 딱 들어맞았더라 라는 거죠. 소를 잡는 거를 사실은 보기 힘들죠. 오늘날 저희 동네에서는 가끔 그래도 해체를 하는 정육점이 있습니다. 이
저희 동네가 낡은 동네라 가지고 보면 소 반쪽을 걸어놓고요. 실제로 정육점 아저씨가 해체해요. 가끔 가다 볼 수 있어요. 직접 이 소 덩어리를 사갖고 해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크죠. 뭐 이렇게 온몸을 써갖고 할 정도로 크죠.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렸냐면요. 참치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참치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좋은 참치집에 가면 뭘 하냐면 해체 쇼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하냐면 일부러 음악을 틀어놓고 약간 퍼포먼스를 곁들여서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포정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니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티가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왕의 주도로 있는 뭐 왕이 보는 사람들, 무녀들과 사람들의 이렇게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한쪽에서 포정은 그냥 소를 해체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냥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움직임이 아주 멋들어지고 그가 그 칼을 들고 해체하는 모습들이 뭔가 인상 깊게 만들 정도로 그 파티와 아주 어우러질 정도로 뭔가 리듬감이며 어떤 소리들이 풍성하게 들리는 이 장면이 이제 왕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문해군왈 희선제. 문해군이 말합니다. 희자는 감탄사예요. 아, 선제 훌륭하구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계지차호. 자, 왕이 사실은 포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왕이 볼 것도 많은데 저기 백정이 소 잡는 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소 관심이 있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가 하는 모습들이나 그가 하는 그 행위들이 놀라우니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가, 기술이 이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야, 대단하다. 기술이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하는 감탄인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포정 석도 대왈. 포정이 석도, 칼을 내려놓고 대답합니다. 신지소호자 도야. 진호기의.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왕은 기술에 관해서, 기회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정은 뭐에 관해 이야기하냐면 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말하기를 신지소호자,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갈고 닦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이것은 진호기의, 기술보다 훨씬 훌륭한 것입니다. 훨씬 나은 것이지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거의 2개가 있는데요. 이제 동물농장을 꼭 챙겨보고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마다 그 동물농장 보기 전에 뭘 하냐면 생활의 달인을 하기 때문에 봅니다. 그럼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 포정은 소를 잡는 기술의 최고의 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포정의 앞에 나왔던 행동들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전문인의 모습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포정의 한마디, 저는 기술보다는 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달인이라고 하기보단 도인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겠지만 장자에서는 분명히 도라고 하는 중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그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우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포정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 함께 옆에 둘 만한 가치도 없는, 도리어 그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사회 속에서 없는 사람들 취급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화자로 지금 장자 택산을 지금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신지, 해우지시. 처음에 제가 소를 잡았을 때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소견 무비우자. 보이는 것이 소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보이는 게 소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년 지후 미상견 전우야. 3년 뒤에, 3년이 지나자 미상견 전우야. 일찍이 이 커다란 소를 전체를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가 전체 한 덩어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으로 떼어져 나누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뭐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저는 배울 생각도 없지만 나중에 이제 정말 요리라든가 뭐 이걸 잘 하려고 하면 소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뭐 이게 어떻게 자르는 게 좋은 건지 저는 들어봐도 몰랐는데 방향에 따라서 뭐 이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생선도 어떻게 회를 뜨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끊느냐,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덩어리로 줄 때와 이렇게 자를 때, 이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뭐 재료도 망할 뿐더러 원래는 같이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지금 포정은 그런 틈들을, 그런 경계선들을 이제는 3년 정도가 지나자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징적일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3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실제로 만 3년을 쓸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니까요. 3년 정도. 3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보다는 하나, 둘, 많다, 하나, 둘, 충분하다라는 뜻으로서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뭘 해보면 한 3년 정도를 해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순간들이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 같은 거나 뭘 익힐 때 물론 아주 길게 걸리는 것도 있지만 한 3년 정도 단위에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뭔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지시 신이 신우 이불이 목시. 방금 전에는요, 제가 좀 전에는 신이 신우 신으로 그 소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뭐로 하지 않았냐면 불이 목시,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뒤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포정이 이야기하는 어떤 식의 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네. 신 적었을까요? 예, 신이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신묘한 감각이라고 아마 풀이를 했나요? 그것으로서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신은 장자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요. 다만 여기서 나와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정신이라고 풀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마음이라고 풀기도 하는데 저는 그 두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신묘한 감각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문에서 신이 나오면 이 신은
귀신 혹은 신묘한 존재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신은 신묘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표현하는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신령스럽다, 신묘하다, 신기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인 상태로 포착되지 않는다. 무엇이라고 꽉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대립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관지지 이신욕행. 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요, 관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관은 이 관직으로 쓰이지만 여기서 그런 관직의 뜻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각의 기관으로 하는 것이, 그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그것으로 감각하는 것이 그치면, 멈추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입니다라는 거죠. 움직이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걸로 굳이 정신으로 번역하고 싶지 않은 건 왜 그러냐면 오늘날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육체와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라고 할 때도 그것은 어떤 정감이나 감정 혹은 몸과는 떨어져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도를 이야기하지만 누구라고 그랬었죠? 백정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백정하면 어떤 스타일이 떠올리냐? 뭐 이렇게 그냥 만화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정을 하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백정하면 수염이 있어야 돼요. 수염이 있어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커야 되고. 머리띠를 해야 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신체적 인간이 떠오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사람이 떠오를 거라는 거죠. 자꾸 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인간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몸을 쓰면서 이 몸으로 무언가를 체득하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존재 자체가 몸을 통해서 딱 보여지는 어떤 이 느낌으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정신이나 마음이라면 그냥 제가 그냥 너무 통념적인 건 모르겠으나 백정하면 떠올리는 임꺽정 이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이제 임꺽정도 백정과 연관이 있었죠. 임꺽정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임꺽정이 딱 얘기를 해줘요. 그것도 뭐 상냥하거나 혹은 교양 있는 말투가 아니라 거친 말에 툭툭툭툭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말로 이걸 들어보면 마음이나 정신이라는 표현이 적당할까? 물론 그것은 후대에 어떤 선비들이나 유학자들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는 그냥 뭔가 기이한 감각, 신묘한 어떤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정신이나 마음으로 풀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정신으로 풀기가 조금은 주저됩니다. 혹은 마음으로 풀기도 주저돼요. 한편 여기서 나누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확실히 무언가를 익히거나 배운다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익히고 외부의 것을 이렇게 배운다라고 했을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견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보고 듣는다. 견문이 넓어야 사람이 견문이 넓어야지. 혹은 뭔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걸 견자를 쓰기도 합니다. 경험하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걸.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 차등을 굳이 따지면 이 신체와 되게 가까워 있는 어떤 이 모든 감각 가운데 가장 이 고문에서 옛날에서 주목했던 감각이 뭐냐면 본다는 감각이에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모든 감각 가운데 외부를 잘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각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는 뒤에 장자의 다른 텍스트를 참고하면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혹은 만지는 것들,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을 통틀어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오감 이외에 이 오감이 멈춰야 작동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포정은 이 소를 대했대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호천리. 그래서 천리를 따랐고요. 의자는 따르다는 뜻이고 천리가 조금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제가 밑에 풀이를 할 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요즘에 과목이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 도덕이었나요? 윤리였나요? 혹은 국사였나 헷갈리지만 옛날 조선 유학자들 이야기하면 떠올리는 논쟁이 있죠. 혹은 뭐 배우셨던 그 개념들 있죠. 뭐가 떠오르세요? 조선 유학자 하면 기호학파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영랑학파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그래서 주머론 뭐 이거 안 떠오르세요? 네. 큰일 났네. 항수사 시험 보시면 예? 예, 주리론과 주기론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뭐 기호파는 주기론을, 영랑학파는 주리론을, 그래서 리기가 뭐 보면 뭐 기대승과 뭐 이황이 다투어 가지고 리가 먼저니 기가 먼저니, 리가 기를 타는 거니 리가 기를 부리는 거니, 뭐 이런 걸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리라고 하는 한자가 바로 이거예요. 리기라고 하는, 기는 이 기운인 거고요. 리는 이후에 성리학자들이 성리의 리자가 이 리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의 우주적 법칙인 동시에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 법칙,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사람들은 이 리가 모든 만물에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물에 있는 리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사물에 있는 리를. 쉬워요. 사물에 있는 리를. 물리. 사물에 있는 리를 물리라고 하는 거죠. 물리. 그런데 이것이 사물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있고 우주의 전체 운행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천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학자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천리가 여기서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제에서. 그런데 유학자들이 이것이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장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후대에 이 리를 가지고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나 원래 이 리자는 그런 식의 어떠한 형이상학적 법칙, 불변하는 법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결 혹은 맥이라고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장자를 해석할 때 맞다고 생각해요. 천, 본디 주어져 있는 결을 따릅니다. 본디 주어져 있는 흐름, 맥을 따릅니다. 그래서 원래 리자는 이게 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옥에 새겨져 있는 결을 원래는 뜻하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후대에는 천리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윤리적 어떤 이념으로 들려요. 천리를 어기면 안 되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천리를 따라야지 뭐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장제에 나왔지만 그런 뜻 쓰이는 건 아니에요. 타고났고 주어져 있는 그 결을 따릅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비대극, 도대관, 인기고연. 비자는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커다란 틈에 칼이 비집고 들어가고, 도자는 이렇게 인도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커다란 이 구멍에 칼날이 움직입니다. 인기고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따라 칼날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기경, 근경지, 미상.
이황대고호. 보통 기경은 힘줄을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근경은 근육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힘줄이나 그 근육이 다치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 대고 커다란 뼈도 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충분히 가만히 있겠지요. 말씀을 여기서 드렸는지 이게 포정 갖고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많이 해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동의보감 옛날에 드라마 보신 분 계시나요? 기억나세요? 동의보감 허준이었나? 예.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책으로 있었을 거예요. 3권짜리 이제 소설책 동의보감이라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제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스승이 유이태인가?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두고 누가 더 의술이 훌륭한을 두고 다투는 장면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이 맞을 거예요. 그 닭을 가지고 그걸 대결을 하죠. 뭘 대결합니까? 장침을 몇 개를 넣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9개를 넣어서 뭐 그게 구침지인가? 뭐 그렇게 해요. 장침을 9개를 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침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냥 9개를 장침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저도 저희 집에 양계장을 옛날에 했었었는데요. 양계장을 해서 저는 닭을 뭐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나 저에게 장침 9개를 가져다 주고 닭을 찔러라 그러면 저는 닭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너무나도 많은 닭을 봤거든요. 그냥 9개를 찔러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 생길까요? 아마 죽겠죠, 닭이요. 아니면 엄청나게 몸부림치던가,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나 헷갈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9개를 찌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개를 어떻게 찔러야 되냐면 살아있게 찔러야 될 뿐더러 닭이 또한 고통을 뭐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찔러야 되는 거죠. 9개를 다 찔러서 뭐 허준이 뭐 이제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이 9개를 찌를 수 있었을까? 물론 그거는 한편의 이제 소설이기도 하고 드라마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지금 침수를 하는 분들이 그런 연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하지 않더라도 혹은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생각은 아마 이와 비슷합니다. 침은 어디를 찔러야 되는 거냐면 혈맥이 지나가는 자리, 기운이 지나가는 자리를 찔러야지 어디를 찌르면 안 되냐면 힘줄을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을 짓이기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뼈에 이게 뼈를 찔러버리면 안 되겠죠. 무엇인가 그것이 힘줄과 근육과 뼈들 사이에 있는 이 표현에 따르면 틈과 구멍이 있을 텐데 거기에 침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포정은 그 주어져 있는 소라고 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칼날을 논일 때 그냥 칼날은 그냥 논인 것이 아니라 부분을 떼어낸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등심과 뭐 목살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살과 살 사이, 뼈와 뼈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힘줄이나 근육이 다치지 않을 거래요. 상하지가 않을 거래요. 커다란 뼈도 망가지지 않을 거래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모든 힘줄과 모든 근육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신묘한 칼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신기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중국에 2000년 초반에 중국에 있었거든요. 2000년 초반에 중국 란저우라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 란저우라는 서북 지방에, 그러니까 서안에서도 12시간을 쭉 가서 저 구석인데 거기를 왜 갔냐면 제가 제 한때 열심히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겠다라고 막 가고 한때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왜 갔냐면 그쪽이 이 소수민족이 많아서 일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회족들이 되게 많았고 장족들, 티베트 사람들, 그리고 위구르 사람들도 많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만 가면
초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초원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제가 초원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초원에 있는 양들은 냄새가 엄청나고요. 초원에는 양들이 엄청 많으면 똥을 얼마나 싸는지 엄청 지저분합니다. 여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느 날 그걸 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양을 잡는 모습을 봤어요. 양 잡는 모습을.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목민족은 보통 피를 땅에 흘리는 걸 금기시합니다. 땅에 피를 흘리는 걸 금기시한다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징기스칸 같은 거 책 읽으면 재밌는 게 징기스칸이 활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을 때 중태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 가운데 신복이 징기스칸 피를 다 마셨대요.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게 금기시해가지고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뭐 사람들 죽일 때도 칼로 죽이지 않고 양탄자에 둘도 말아갖고 말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피를 안 흘리게. 근데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유목민족이 뭘 많이 먹냐면 양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양고기가 뭐 엄청나요. 염소도 많이 먹고. 근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잡을까? 그게 좀 이상한데 어떻게 잡냐면 살짝 물론 피를 내요. 목을 딱 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살짝 피가 나오는 걸 최소화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제가 그때 보았던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다음에 쓱 하더니 가죽을 홀랑 벗겨갖고 가죽으로 피가 쫙 모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죽을 홀랑 벗겨버려요. 근데 그거는 모르긴 하나 분명히 이 사람은 안 거죠. 어디를 딱 하면 살과 가죽이 분리된다는 걸 확실히 안 거죠. 그리고 거기를 해갖고 홀랑하면 정말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보면서 옷을 벗듯이 홀랑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육점 같은 데 보면 있는 그런 이제 살덩어리가 딱 나타나는 걸 보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뭐 생선에도 들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생선을 가지고 실제로 칼 가지고 껍질을 싹 벗겨내고 뼈와 살을 잘 분리해내잖아요. 정말 뼈만 남게 분리해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칼을 주고 자 너는 회를 좋아하니까 제가 회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누가 광환말을 줬다고 해요. 그걸 이제 하고 먹을 만큼 떼어 가거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뭐 얼만큼 떼어 가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그걸 아마 제가 먹기도 불편한 만큼 살도 뭉개지고 아마 뼈도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자를지 모르겠는데 그러겠죠. 지금 포정은 틈이 있대요. 살과 살 사이, 뼈와 뼈 사이, 근육과 힘줄 사이. 그리고 거기를 노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묘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만날 때 보았던 그 책이 있습니다. 과학동화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만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서 무술에 관한 무슨 만화였어요. 근데 뭐 무술에 관한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무술은 흐름을 따라야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만화 같은데 무술하면 상대를 보지 말아야 하고 상대의 기운을 느껴야 하고 뭐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맨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을 들고 소의 등에 타가지고 소의 등에다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소의 등에 만화적으로 칼집이 나왔고 소가 등이 다 이렇게 벌어졌는데 마치 그 햄 같은데 이렇게 칼집 낸 것처럼 막 벌어졌는데 소는 그냥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있어. 실제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모티브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죠. 그거는 더 나아가서 아까 구침지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틈을 노린다면 칼날이 정말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엄청나게 신묘한 기술이 있다면